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담쟁이를 보면 청량감도 느끼게 되는데요. 담쟁이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KJ 2000 인터넷 신문 오늘은 담쟁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요 담쟁이를 닮은 분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의원님이 언제 이 담쟁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됐고 예. 또 의원님에게는 담쟁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참여정부가 2003년 2월 25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저는 이제 관세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초대 이제 국세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세청장은 통상 통치권자인 대통령하고 무슨 고향이 같다든지 학교가 같다든지 뭐 친척이랄지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또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실은 국세청장 임명장 받을 때 처음 뵀습니다. 그런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 측근들을 잘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시에 무슨 좌이정 뭐 우강재다, 뭐 이강재, 안희정 이런 분들도 몰랐고 인사수석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발령이 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무현은 과거 대통령과 다른 분이셨죠. 그야말로 측근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세청장이 되고 나서 왜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저를 뽑았을까? 그것은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국세청을 바꾸라는 뜻이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자마자 국세청을 이제 혁신하기 시작했죠. 그 세무조사의 이제 중립성이나 독립성, 그리고 약 2만 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공정한 인사관리, 이걸 매우 강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남에게 청탁하고 부탁해서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빠져나간 기업들, 그리고 외부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좋은 자리 갔던 직원들, 이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더구나 저는 이제 대통령 측근도 아니니까 흔들면 흔들릴 것 같이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정에 투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그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는데요. 그분을 뵙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흔들기는 계속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 당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투서했던 내용들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호남 사람들을 많이 봐준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재정부 사람들을 많이 봐준다. 이 두 가지였어요. 뭐 결국 이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옳게 정의롭게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왜 몰라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월 달에 국세청장으로 갔었는데 7월 달에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제 애들하고 제 처하고 제주도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접했던 시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였습니다. 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그걸 제가 딱 보면서 제 상황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휴가에서 돌아와서 첫날 이제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국세청 2만 명 직원한테 다 보냈죠. 그랬더니만 이제 뜻있는 직원들이 청장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을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국세청을 제가 성공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직원들이 저를 담쟁이 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갈 때는 담쟁이 수석, 장관 할 때는 이제 담쟁이 장관,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담쟁이 국회의원 이렇게 붙여줬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제 애칭이고 제 닉네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 스스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관련되는 조직이나 뭐 이러면은 담쟁이가 거의 붙죠.
저를 이제 좋아하는 모임이 무슨 담쟁이 사람, 네. 담쟁이 산악회,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지고 있고. 네. 그럼 담쟁이가 상징하는 게 뭔가? 그건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도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여하튼 그 리더 한 사람이 모두 다 함께 그 벽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도전이고, 그거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 역정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라가지요. 그래서 앞으로 담쟁이라고 불러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제 애칭이죠. 네,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난 5월 24일이죠. 그때 예. 민주당 대변인으로 이렇게 예. 활동을 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개인적인 시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24시간 동안 기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데 어려움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 많죠. 네. 전 진짜 바빠요. 대변인만 하기도 바쁜데 저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네. 그 보편적 복지 기획단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매우 바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은 항상 저에게 가치이었고 많은 성과와 보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훗날 생각해 보면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최고령 대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손학규 대표는 나이 많은 젊고 예쁘고 싱싱한 젊은 사람들을 대변인으로 시키지 않고 저를 시켰을까?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아마 이명박 정부 초창기라면 저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내년에 이제 큰 선거가 두 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날카롭게 여당을 공격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민주당에게 내년에 정권을 맡겨도 넉넉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쟁력 있는 국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저 같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제게 이제 소망이 있단다면 제가 대변인이 돼서 국민들에게 좀이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죠. 네, 그러시군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교과부가 내년 반값 등록금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이 정부는 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입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손학규 대표 간에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등록금을 어느 정도 인하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내년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등록금을 15%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그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따로, 정부 따로, 한나라당 따로, 그 정부 따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우리 주변 현실을 보면 등록금 때문에 청춘을 담보 잡힌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 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들까지 자살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이 문제는 반드시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예산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은 행정 세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세 분의 인사청문회도 거치셔가지고 깨끗한 그런 의원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매우 큰 도움이 되지요. 네. 이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은 설계사지요. 네. 근데 뭘 가지고 설계를 하냐면
좋은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제 법을 잘 만들었는데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이걸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설계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입니다. 네. 나라 살림이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얼마를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서 어떻게 쓸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재정 쪽에서 근무를 했고, 비교적 이제 제 경험이 다양해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한 25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기획재정부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나라 살림 내지는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관세청장도 하고, 국세청장도 하고, 또 이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을 다루는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도 하고, 또 공직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행자부 장관도 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도 하고, 이게 저한테는 매우 이제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경험이 없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실제 법이라고 하는 것,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상도 중요하지만 시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복 받은 거죠. 비교적 내실 있게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 쇄신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친서민 기조의 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은 자기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답게 필 때 가장 아름답고, 네. 장미는 장미답게 필 때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코스모스가 화려하다고 해서 장미를 모방하기 시작하면 이미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도 아니고 이제 아름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한나라당이 한나라당답지 않고 자꾸 민노당다워지려고 하고 민주당다워지려고 하거든요.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은 뭐 대기업,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 효과를 가지고 서민들한테도 이 혜택을 주자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 27일 날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라당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친서민 정책, 이게 표하고 관련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표심이 있는 곳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체성도 버리고, 아침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쪽에 가 있다가, 점심때는 민주당 쪽에 갔다가, 또 저녁에는 이제 원래 자기 한나라당으로 가고, 저는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친서민이고 실제는 이제 친서민 아닌 게 많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세 정책입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이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도록 돼 있거든요. 소득세는 연봉이 그러니까 한 1억 5천 내지 1억 3천인 분들이 적용되는 세율이고, 대기업도 이제 소득이 2억 이상인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율인데 이걸 내리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내리면 한 3년 동안에 14조 4천억, 그러니까 1년 동안에 4조 7천억 정도 세금이 깎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민들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걱정하는데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고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그것보다 더 친서민 정책은 없거든요. 근데 말로는 친서민을 얘기하면서 세금은 또 계속 깎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거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좋은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자는 더욱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 양극화 문제거든요. 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가 이 재정이거든요. 네. 있는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써주는 것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친서민 정책인데 이걸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 전월세금이 30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물가에다가 전월세 대란에다 이래가지고 서민들이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전월세 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야당에서 내놓은 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 1년에 전월세금 올라갈 수 있는 한도를 5% 정도 해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자. 그러면 친서민 정부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친서민 얘기하면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등록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등록금 벌러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지새우고 그러는데 등록금 인하해도 매우 소극적이거든요. 이렇게 말은 친서민을 주장하면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친서민답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늬만 친서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실천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예,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그렇지만 또 이 지역의 지역 현안 문제도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의 지역구가 광산구이지 않습니까? 이 광산구의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안이 많이 있죠. 네. 이 국회의원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지역 대표성, 그러니까 우리 광산구도 챙겨야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국민 대표성.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짠짠하게 자기 지역 일만 챙기면 그건 시의원, 구의원이나 같은 거죠. 그렇다 해서 국회의원이 그냥 국민 대표라 해가지고 지역은 전혀 내팽개쳐버리고 국가 일만 또 막 관여해도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 대표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가를 바로 가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지역을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광산 지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면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수안 수영장 문제가 큽니다. 2015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우리 광주 시민들의 축제로 끝나고 또 광주가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이게 시민 통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광주시에서 하는 것 보면 시민 통합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어떤 의미에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박강태 시장께서 시장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해 6월 달에, 그러니까 2009년 6월 달에 수안 수영장, 국제 수영장은 광산구 수안 지역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용역도 맡기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투용자 심사도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도 따오고 그래가지고 작년 1월 달에는 시 스스로가 이제 보도자료를 언론에 낸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실었을 거 아닙니까? 수영장은 수안으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 5개 구청장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시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적 합의까지, 시민적 합의까지, 사회적 합의까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되는데 작년 7월 1일 날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수영장을 광산구에 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이 내면적인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 업무를 시에서 형식적으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위원회로 넘기는 것처럼 하면서 시의회에도 안 거쳐도 되잖아요. 이제 저쪽으로 가면. 그 수안 수영장 용역 맡겼던 것도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수안이라는 이름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삭감해버리고 그래가지고 특정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금년에 들어가지고 일부 언론에 이제 이게 수안이 아니고 남구로 간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도 이제 이게 은밀하게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죠. 그래서 연합뉴스에 그 기사가 나가면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교묘하게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 행정의 일관성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행정이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자꾸 바꾼다면 어느 시민이 광주시에서 발표한 정책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놓은 정책들을 다 새로 와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적어도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강주에서까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한대로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지역 챙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편법과 반칙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또 우리 시민들 간에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갈등적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빨리 봉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만나서 그런 뜻을 정했고, 네.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1단계로 다소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임 시장이 결정했으면 그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싼 땅이 많습니다. 광산구가 전체 강주 면적의 45%니까 여기보다 더 싼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값이 싼 땅으로 해서 하자. 이게 2단계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네. 행정을 제가 중앙부처에서 35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제 전임 박강태 시장 계실 때 이제 매듭이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유 없이 이 매듭을 풀어버리게 되면 풀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풀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 간에 이제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매우 중요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선 과연 이렇게 수안지구에 첨단지구에 수영장을 두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진짜 문제가 크다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 이제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또 해보니까 별 문제도 없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제가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리에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싸면 그 주변에 있는 싼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찾아서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광산을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좀 통 큰 마음으로 긴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당초대로 광산구 을 지역에 이게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순조롭게, 예. 지혜롭게 잘 해결됐으면 바랍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과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김효석 의원이 지역구를 뒤로 하고 또 그 수도권에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김효석 의원은 우리 당의 중진 의원이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죠. 네. 이분이 호남에서 나오면 뭐 앞으로 이 일을 누가 애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수도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이것을 수도권 차출설 그리고 호남 중진 의원 물갈이론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인 물갈이나 이런 것은 옳지 않거든요. 국회의원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면 국회의원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이 사람을 갈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 지금 매우 어렵잖아요. 과거 어느 때 호남이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지역구 국회의원이 똑똑해야 된다, 시장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뭐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과 비교하면 보다 민주적이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바뀌면 그래도 호남에 한로가 트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효석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 이것은 민주당이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압승하고 내년 12월 달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용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예, 주시죠. 지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이 시점에 있어서 김대중의 철학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척경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 평화 연대 세력들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의원님은 일을 하시는 게 취미라는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취미는 아니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한 35년 하다 보니까 일이 어떤 때는 취미도 돼버렸고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류고요. 또 다른 한편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제 이윤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좀 고상해 보이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윤을 추구하는 분들은 기업에 가서 네.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봉사를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네. 우리가 가치와 이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꾸어서 얘기하면 공직자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기업하는 분은 철저하게 이윤 동기적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치스럽게만 행동하면 회사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자의 덕목은 헌신, 봉사, 절제다. 네.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절제해야 된다. 이 국가에 헌신한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이익하고 국가의 이익이 상충될 때 국가의 이익을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상충할 때 국민의 이익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잘 안 되지요. 이제 조그마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큰 이익이 상충되면 자기의 이익을 대부분 선택하지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중근 의사랄지, 유관순 누나랄지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공직자가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공직자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네. 가치 있게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이 이렇게 바쁘시는데 그래도 여가 시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제 제 여가 시간은 두 가지로 써요. 네. 우선은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건강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누구나 이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산에 가는 게 좋아요. 산에 갔다 왔을 때가 제일 상쾌하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몸도 좋아지지만 산에 가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산에를 저 혼자 가요. 뭐 산이라 해봐야 높은 산이 아니고요. 뭐 서울 같으면 이제 대모산, 이 강주 같으면 어등산, 무등산 이런 정도인데 갈 때 이제 메모지하고 메모지하고 볼펜만 가지고 가죠. 네. 이제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변화 속에서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처하고 극장에 들어가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네. 예를 들면 애들하고 예식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마찬가지로 산에 갈 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때 하나 잘 적어 놓으면 네. 그게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1년 먹을 게
먹을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네. 우리 이제 정치인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사내를 가지고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자기보다 너무 빨리 가면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보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계속 이제 법 만들고 예산 편성할 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그 새로운 지식을 충전하는데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책들을 신간 책들을 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메모하는 거. 그러니까 산에 가고 독서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주로 보내는 시간 방법이죠. 의원님은 그 여가 시간도 아주 지혜롭게도 가치 있게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사모님하고 그 극장에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가정에서도 담쟁이 같은 남편, 담쟁이 같은 아빠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가정에서 담쟁이 같은 남편, 담쟁이 같은 아버지가 되면 네. 처나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행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공직 생활할 때 아마 국장 때까지는 거의 주말에도 사무실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게 이제 제 처가 제가 사무실에서 인정받으면 자기가 인정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래서 별로 뭐 제 처 때문에 사무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기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가 장관도 뭐 2번 하고 뭐 국회의원이고 그걸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애들이 컸어요. 둘 다 요즘 뭐 해외 연수 뭐 어학연수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셨어요? 네. 근데 제 애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학연수나 애국 여행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나 남편으로 보면 매우 낙제 점수죠. 그래서 제 딸애도 있습니다만 제 딸애가 결혼한다면 저 같은 남자한테 가도록 할 것인가 네. 그건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저는 가정적이지 못했고 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제 살아온 길에 보람은 있었지만 네. 가정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저기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제 중매로 만났어요. 중마로. 네. 중마로 만나서 결혼을 했죠. 네. 아주 가정적이신 그런 부분. 예, 저는 제 처는 그냥 집에만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녀들에게 조금 전에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이제 제 애들한테는 제가 그걸 강조하죠. 네. 이 세상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다 힘들고 어렵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발전하는 일들은 다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뭐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재밌고 즐겁고 게임하는 것처럼 즐겁다면 세상이 이렇게 황폐화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창조주가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대자연을 만들 때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나는 후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텔레비랄지 게임에 빠지게 되면 그걸 오래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너는 지금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해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데 그 일만 계속 하면 재미도 없고 몸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게임이나 텔레비는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충전시켜주고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발전하지 않는 거다. 제가 이제 어울리지 않게 이제 드라마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다양한 인생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더구나 주말에 보면 몇 회분을 같이 상영하잖아요. 네. 그러면 참 재밌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체질화 돼 버렸어요. 제가 너무 즐거우면 나는 지금 후퇴하고 있다 해가지고 꺼버려요. 꺼버리고 무슨 외국어 책을 본다든지 하다못해 뭐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근데 저는 제 삶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살면 그게 뭐 꼭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거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하는 거냐 하는 것에 이견이 제시될 수가 있죠. 다만 그렇지만 자기가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을 극복하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려면 그런 희생적 정신이 없으면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역시 의원진답게 사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도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사회가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실은 정치인이 되는데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그리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이제 만드는 것이 제 소망이죠. 이거는 이제 한 해 두 해 만에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고 아마 제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도 이제 사라질 겁니다. 이제 제 후배들이 계속 이루어 가야 될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꿈으로는 내년도 정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18대 제 소명을 정권 교체에 두고 있거든요. 실은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중용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민주하고 국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 두 분을 계승 발전시키는 가장 척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고령의 나이에 대변인을 맡은 것도 어떻게 하면 당에 기여해서 내년도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하는데 당분간은 제 모든 역량을 쏟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KJ 2000 인터넷 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우선 KJ 2000께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혼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은 올라가는데 국민의 행복 지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어찌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성 면에서는 더욱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 정직, 청렴, 정의,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자본이 지금 공동화되고 황폐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이 뭐냐? 그건 언론입니다. 언론만 제대로 쓰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정치도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이 물신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만 고고하게 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언론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은 언론다우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쓰면 나라가 바로 선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론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KJ 2000 독자께 드리고 싶은 것은 KJ가 그렇게 앞으로 정론을 펴고 나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을 만나면서 그 담쟁이의 도전 정신이라 그럴까요? 용기와 희망, 이 모든 것을 함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안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신이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